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와 2부에 걸쳐서 오늘은 정치 김앤장으로 꾸며질 텐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준우입니다. 예. 지금 이제 도착을 했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내일 새벽이죠. 1시 15분부터 한미 정상회담 진행이 되는데 일단 가장 주목해야 될 의제가 뭘까요? 예. 일단 경제겠죠. 관세 협상 이 문제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좀 구체화시켜서 아하. 마무리를 하려고 할 겁니다. 예. 지난번에 본인이 얘기를 했었죠. 내가 지시한 대로 아마 다 투자를 하게 돼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그 내가 투자한 게 무엇인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는데 그렇죠. 그 부분이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얘기 나왔던 게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입장이 달랐던 게 뭐냐면 소고기 수입, 그다음에 쌀 수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는 전부 다 completely open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영어가 좀 드시네요. 짧게. 예.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그때 미국이 얘기했던 백악관에서 했던 부분이 맞는지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마스가 조선업이죠. 조선업은 이제 중국에 이어서 우리나라 세계 2위인데 미국의 조선업이 정말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뭐 세계 1%도 안 되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세계 1위인 중국의 배를 건조대로 맡길 수가 없죠. 군사적인 경쟁 관계니까 또 안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설계하고 건조까지 가능한 우리나라밖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LNG 운반선 그리고 군함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이런 것들 얘기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주한미군 미군 철수나 감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굉장히 대만이나 중국이랑 얽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지금 미국에서 신경 쓴 것은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공격했을 경우에 한국이 어디를 갈 것이냐 이거를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에 같이 합류해서 중국이 대만을 칠 경우에 같이 중국을 치자라고 하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한테 덜 위협적인 입장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껴서 눈치를 보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대만의 해협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2021년에 바이든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공식 입장을 낸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대만 해협에 대한 중요성이 이제 커졌는데 여기 왜 북한이 관계되냐면 중국이 만약에 대만 해협을 친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은 중국과 서로 모의해서 주한미군이 빠져서 성동격서를 한다. 그렇죠. 주한미군 빠져서 대만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북한이 도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발을 묶기 위해서 북한이 도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대만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고 미군이 과연 북한이 도발을 했을 경우에 미군을 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한미군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낼 것이냐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김민하 평론가님. 뭐 비슷한 틀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외교 용어로는 동맹 현대화라고 표현이 되는 그 부분이죠. 말씀하신 게 과거 용어로는 이제 전략적 유연성인데 미군의 주한미군의 역할이 그동안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 북한을 억제하는 그러한 이제 역할을 해왔는데 그게 아니라 대중견제로의 역할로 바꾸겠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러면 이 북한과 관련된 것들은 한국이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방비를 더 부담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방위비 분담금도 더 물어야 될 것이다. 이 틀로 이제 나올 거고 그리고 주한미군과 관련돼서 그러면 대중견제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계속 그러면은 지금 이 주한미군의 역할을 훨씬 더 이제 가볍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더 다양한 어떤 그러한 이 행위들을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뭐 감축이나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전망을 가지고 뭐 당장 뭐 이번 정상회담에서 모든 걸 A부터 Z까지 다 뭐 이렇게 해결하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전망을 가지고 가는 방향에 대해서 뭔가 입장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이 될 거여서 근데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해서 일부분 동조하는 게 어느 수준이냐 실질적으로 대만의 유사시에 대해서 우리까지 여기에 그러면은 같이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주한미군의 그러니까 우리까지라는 것은 주한미군 말고 우리 군, 그렇죠. 국군, 대한민국 국군도 동참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이 말씀이시죠. 거기는 이제 우리는 레드라인이다라고 예. 보는 거고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 그럼 주한미군의 그러한 성격 변화까지는 그럼 용인하는 거냐.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거 이제 지금 어렵다고 그것도 그건 사실 협상용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까지 포함해서 네. 어쨌든 그것도 좀 어렵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는 차원이지만 어쨌든 미국은 지금 강하게 그걸 얘기하니까 요거는 어쨌든 첨예한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비 문제하고 방위 분담금이 같이 연동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 골치 아픈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 주요한 하나의 축일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관세 협상의 연장선에 있는 문제인데 오늘 언론 보도 나온 걸 보면은 3,500억 달러 우리가 준비해서 요거를 이제 관세 협상에 얘기한 거 아닙니까? 3,500억 달러의 규모 중에 우리 정부가 설명한 거는 3,500억 달러의 상당 부분은 투자 보증인 것이고 직접 투자의 경우는 비중이 크지 않다. 이 설명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만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일본도 그랬고 예. 저 유럽연합도 그랬고 다 그렇게 되니까 미국 내에서도 사실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업적이 맞냐 이 논란이 있었거든요. 뻔히 아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도. 근데 다른 국가들은 뭐 일본도 그렇고 유럽연합도 그렇고 이미 버스는 지나간 거죠.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 정상회담을 또 해야 되는 일정이 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 일정이 마침 있으니 그런 거 3,500억 달러 중에 직접 투자의 비중을 늘려라. 실질적으로 직접 투자를 얼마나 하겠다는 건지를 밝혀봐라. 이걸 요구할 가능성이 지금 있는 거다라고 오늘은 언론이 많이 보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럼 이 부분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동안 사실 3,500억 달러 이 규모이다라고 좀 어떻게 보면은 뭉개고 가도 되는 어떤 부분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것들이 커지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하신 이 농축수산물 분야까지 소고기 쌀. 그렇죠. 더해가지고 부담이 돌아오는 요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닥친 거여서 그래서 이제 지금 비서실장에 정책실장에 또 외교부 장관에 다 이제 미국으로 급하게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만만한 어떤 협상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근데 사실 이 3,500불 우리는 뭐 선방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유럽 연합은 거기가 한 5,500불인가 6,500. 6,500인가? 일본이 5,500. 근데 유럽 연합은요. 유러피안 유니언 문자 그대로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합친 거 아니에요. 그러면 6,500억 불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나누면은 우리보다는 훨씬 부담이 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거를 뭐 우리는 한 나라고 일본도 단일 한 나라고 유럽 연합은 여러 나라의 연합체인데 그거를 우리는 유럽 연합하고 보다 훨씬 적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모호한 측면이 있고 근데 사실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주한 미군의 숫자 지금 28,500명이라는 숫자가 조금이라도 줄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서 파생되는 불안감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그 점을 굉장히 정권 차원에서도 주목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한반도의 안전의 가장 핵심 축이라 할 수 있는 게 주한미군의 상주인데 그 상주하고는 규모를 줄인다면은 북한이나 중국에는 시그널로 보이죠. 이제 미국이 이제 대한민국을 알아서 국방을 너네 땅은 너네 지켜라라는 식의 어떤 스탠스 변화가 왔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은 그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 해협에 대한 침공이 좀 더 수월해지는 거고 왜냐하면 주한 미군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만 해협을 중국이 침공하기 어렵습니다. 언제 어떻게 주한 미군들이 신속하게 대만 해협으로 참전을 해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규모를 줄인다는 것 자체는 중국한테는 좋은 호재가 된 거죠.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북한에서도 도발하지 못한 이유가 미군 때문에 상주하는 미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가 뭐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미군이 줄어들면 당연히 북한 입장에서는 정권이 위험할수록 정권이 흔들릴수록 도발을 통해 가지고 정권을 유지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근데 이제 제 얘기는 그게 이제 실제로 북한이 어떤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주한미군 숫자가 줄어들면 북한이 어떻게 나올 가능성이 있든 없든 굉장히 불안하게 인계철선이 아무래도 무너지는 꼴이 되니까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그 부분을 이게 국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쉬운 협상이 아닌 거죠.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재명 정권의 지금 스탠스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주한미군을 빨리 철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정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정권이. 그런데 실제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을 했으면 좋겠는 입장은 트럼프 행정부거든요.
그러니까 하겠다고 하는 거고 그거에서 부담을 느끼는 거는 사실 한국 정부인 건데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워낙 이거에 대해서 강경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건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협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좀 여러모로 요거는 좀 줄여주십시오 할 수는 있는 거지만 분명히 반대급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돈을 내라고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돈을 내라라는 게 그런 방위의 분담금이나 이쪽으로 돌아올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트럼프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힘든 협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 불안감, 국민들의 불안감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 이재명 정권은 결국은 이 대북 정책의 또 틀로 요거를 메꿀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이재명 정권 입장은. 그러면은 트럼프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이 북한의 움직임이나 그런 걸 가지고 북한은 어쨌든 우리 정부하고는 얘기를 안 한다는 입장인데 뭐 미국하고는 할 수도 뭐 이런 입장이잖아요. 지금 뭐 김정은과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러한 관계는 나쁜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김여정은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예로 들어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뭐 이렇게 이 타진하는 그러한 어떤 이런 식으로 풀려고도 하겠지만 사실 성과가 나기는 이 가능성 크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서 사실 여러모로 좀 풀기 어려운 협상이 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은 거여서 이게 상당히 고난도의 과제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관세 협상과 관련돼서도 가령 이제 과연 우리가 선방한 게 맞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그런 논리지 않습니까? 일본하고 우리하고 가령 비교를 하면 GDP 규모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인데 근데 일본은 5,500억 달러 우리는 3,500억 달러 차이가 그 정도밖에 안 난다고 하면 일본은 거의 GDP 규모가 2배인데 우리는 그러면 거의 반절만 해야 되는데 근데 5,500억 달러의 반 정도면 한 2,500억 달러 7, 뭐 800, 그렇죠. 네. 그 정도 수준이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우리 논리가 사실 그 방어 논리가 그거였거든요. 근데 트럼프 계산법은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대미흑자를 얼마나 보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따지겠다. 그렇게 따지면 거의 비슷하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뭐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산법이 완전히 다른 걸 가져와 가지고 지금 우기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쉬운 협상은 지금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 뭐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이재명 정권의 여러 가지 설명 방식이 있겠습니다마는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상당히 고난도의 과제를 지금 풀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에다 신뢰를 주는 대통령이라 그러면은 막 이런 식으로 비용을 많이 치르려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한테 비용을 많이 이제 청구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핵심은 북한입니다. 일본은 북한이 없어요. 적대국이 뭐 국경 맞대고 있는 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북한을 맞대고 있고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군 때문에 억제를 하고 있으므로 이익을 보는 건 실질적 이익을 대한민국 정부가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당연히 더 달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갑의 입장이 명확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비용을 많이 안 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는 중국과 가깝지 않아. 우리는 한미 동맹 여전해. 70년 너는 한미 공약을 더 공고히 할 거라는 그런 신뢰를 줬다 그러면 그렇게 값을 비용을 많이 치르라고 요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자꾸 중국 쪽으로 조금 왼쪽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불안감 때문에 그러면 오케이, 네 가려면 가라. 대신 비용은 치러 가라라고 트럼프는 입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예. 그런 말씀도 이제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트럼프 행정부의 특이성도 우리는 좀 감안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특이성이라는 게 뭐냐면 가령 일본의 경우에 얼마나 미국에 찰싹 붙어가지고 그동안 그렇죠. 고 아베 총리 시절부터 엄청났죠. 그렇죠. 사실 그리고 연원을 따져보면 사실은 원래 그 60년대 이후부터 계속 그 스탠스였지 않습니까? 일본의 경우는. 그리고 뭐 나카소네 시절에도 그 로널드 레이건하고 거의 뭐 론 야스 시대이다 이래가지고 뭐 굉장히 이제 가깝게 계속 정치를 해오고 이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왔는데도 이번에 관세 협상할 때 보면은 일본이 뒤통수를 한번 맞았던 거잖아요. 물론 바로잡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관세를 아무리 높여도 15%일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있던 관세 플러스 15%다 그래가지고 막 이러면은 뭐 어떤 상품의 경우에는 최대 관세가 45%가 될 수도 있다 이래갖고 멘붕이 오고 막 이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동맹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는다라는 철학이 확고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오히려 약한 상대, 트럼프가 약해지는 상대는 푸틴, 시진핑, 김정은 뭐 이런 상대들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전에 대해서 지금 접근하는 방식을 보면은 푸틴하고 회담을 하는데 처음에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계속 공격해가지고 이거 왜 내 말을 안 듣고 휴전을 안 하느냐 이래서 회담을 한다고 해놓고
그 휴전 조건을 강제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우크라이나한테 가가지고 왜 영토 양보를 안 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정권과 그다음에 미국 사이에 뭐 신뢰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간다고 해서 반드시 또 트럼프 행정부가 예를 들면은 100만 원 요구할 거 예를 들면 50만 원으로 깎아주는 정부인 거냐 이게 지금 그 신뢰가 또 가능한 거냐에 대한 의문도 있어서 그래서 더 고난도인 협상일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이 점을 또 빼놓고 평가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러시아, 중국, 북한에는 저자세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는 건 좀 적절치 않아요. 그 나라는 완전히 사회주의 국가고 아예 국가 시스템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핵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직접 얘기했지 않습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원래 뉴클리어 스테이트라고 하면 이제 핵 보유국인데 뉴클리어 파워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인 핵 보유국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세 개 나라가 전부 다 사회주의 국가이고 핵을 보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서 현실적으로 비즈니스적인 이제 거래를 하는 거지. 그 나라가 강국이어서 그 나라가 미국한테 아쉬운 입장이어서 미국이 아쉽게 보이는 입장이어서 그래서 하는 태도는 아닌 거다. 우리나라 자유민주 진영 국가와 직접 비교한 것은 좀 맞지 않다. 만약 그렇게 우리도 그럼 당당히 가자 해가지고 그럼 우리나라도 자유 진영에서 사회주의 국가를 가고 핵도 개발하고 그럼 우리도 미국하고 당당해질 수 있다. 그런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동맹도 봐주지 않는다라고 직접 트럼프가 얘기를 하니까 그 연장선에서 드리는 말씀이죠. 근데 사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재명 정권이 친중 정권이라고 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외국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부 친중이라고 생각하고 북한의 유화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사실은 정치인의 이미지라는 거 정당의 이미지 이런 거는 한순간에 생기지도 않지만 순식간에 바뀌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이미지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는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지금 대통령 특사는 중국에 있단 말이에요. 예? 네.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권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하고 예를 들면 이 주요 이슈 중에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미군의 어떤 그 역할 변경, 동맹 현대화 그래서 앞으로 대북 억지가 아니고 대중 견제로의 역할 변경이다라고 하는 거를 협의를 하면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또 다른 어떤 그러한 입장 변경이나 이런 것으로 받아들여서 뭔가의 추가적인 압박을 해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여지가 또 생길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고 다만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친중 정권이냐라고 할 때는 이 친중 정권이냐 아니냐의 문제보다도 가령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 미국에 가기 전에 잡은 일정이 무엇입니까? 한일 정상회담 잡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게 뭡니까? 원래 과거에 이제 소위 말하는 민주정권의 경우에는 한미일 협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것이었잖아요. 일반적인 평가가. 물론 그 각각의 어떤 그 시점을 이 기준에 놓고 보면은 아니다라고 항변하는 민주정권의 몸을 담았던 인사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김대중 정권이나 이런 시절에 그렇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그 정치 이미지라는 거는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일 정상회담을 한 거란 말이죠. 미국에 가기 전에 한일 정상회담이라는 것을 했다는 거의 의미는 우리는 어쨌든 한미일 협력이라는 것을 그게 어떤 수준이든 어느 영역에서든 간에 앞으로 중요하게 여길 것이고 그다음에 한일 정상회담을 하면 반드시 어떤 과거사 문제나 이런 것들이 뜨거운 쟁점이 돼서 이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어느 정도 노출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사실은 빼버린 거 아닙니까? 과거사 문제라든가 또 양국 간의 어떤 정치와 외교를 분리해서 접근한다 이런 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어느 정도는 쟁점화 될 수 있는 내용들은 일단은 빼고 협력이 가능한 부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복원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왜 했을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에서는 일본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거의 반일 인사처럼 막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런 상황들을 불식시키면서 그 미국에는 또 분명한 원래 미국의 전통적인 입장도 한국과 일본이 반목하면 미국이 나서서 당신들은 반목하지 말라라는 압력을 주는 그런 입장인 거잖아요. 하지만 미국에도 미국의 구상에 우리가 어떤 반기를 들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주는 방식으로 지금 외교적 일정을 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거예요. 한일 정상회담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일 정상이 좀 굉장히 좀 아니 그래도 저 껍데기다. 제1야당의 대변인이신데. 예, 껍데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윤미향 이제 광복절 이제 얘기를 좀 하면은 윤미향 의원이 이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후원금 횡령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을 광복절날 이제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또 동시에 또 뭐 봤습니까? 독립군이라는 영화를 또 봤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일제에 의해서 피해 입은 할머니들 후원금을 횡령한 사람들을 사면해주고 또 한쪽에서 독립군 영화로 가면서 또 독립군에 대한 또 지지 메시지를 내고 이런 것이 굉장히 표리부동하다. 이 대통령 자체가 표리부동한 사람이라는 것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에 이시바 총리 만난 게 이제 한일 국교 정상 60주년 기념일은 이제 의미가 있죠. 공동선언문도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만 있고 내용은 실제로 없었다 지금 이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야당 대표실에 어떻게 했습니까? 선거 때마다 민주당이 뭘 내놨죠? 친일을 계속 친일파를 해가지고 선거 때마다 재미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든가 또 유력 정치인들을 친일몰이를 해가지고 선거 때마다 재미를 봐가지고 쭉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나왔을 때 세슘 우럭 이러면서 또 일본을 굉장히 반일몰이하면서 국민 정서를 건드려가지고 또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치 외교 분리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일본이든 미국이든 그걸 모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 지금 미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부대접 하겠습니까? 의전 얘기는 좀 뒤에 하겠지만 이번 일본도 좀 마찬가지로 봐요. 일본도 이재명 대통령 만났을 때 나를 먼저 만나고 미국에 가기 위한 카드로서 나를 만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고 만나준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이제 내용이 있는 거는 이거는 한 가지 평가할 수 있는 게 같이 한국과 일본이 북한 비핵화에 위해서 노력하자. 이제 사실 하나 말한 말인데 어쨌든 그거 하나 한 거는 평가할 만하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한일 관계에서 뭐 어떤 진일보한 관계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선언이 나왔다든가 그런 거는 전혀 없는 상태였다. 미국에 가기 위한 그 카드용으로 일본을 거쳐가서 뿌리다라는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 또 그러니까 미국 가서도 제대로 의전을 못 받잖아요. 이번에 공항에 도착하니까 의전장이 나온 게 아니라 부의전장이 나왔었어요. 원래 근데 이 공식 실무 방문은요. 네. 부의전장이나 그 의전장 대리가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의전장 네. 정도 나온 게 맞겠죠. 네. 근데 부의전장이 나왔다는 게 좀 그게 안 맞는 것 같고 또 하나 푸대접이라는 이거 핵심 얘기 또 뭐냐 블레어 하우스라고 영빈관이 있습니다. 거기가 공사 중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안 내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9월 3일에 폴란드 대통령은 블레어 하우스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푸대접 받는 거예요. 국빈이 오면은 영빈관 대접하는 게 융숭한 대접해 주는 게 관례였는데 그걸 의도적으로 이재명 대통령한테 허가를 안 해줬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 작년 12월이었죠. 영국에 있는 유력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좌파 선동가라고 딱 제목에 달아가지고 우려하는 그런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전 외신들이 보는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시각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미국도 전혀 벗어나지 않았다. 미국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중국에 가까운 그리고 믿을 수 있느냐라는 이런 이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게 이번 정상 과정에서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블레어 하우스가 실제로 공사 중일 수는 있어요. 그리고 블레어 하우스를 공사할 때는 뭐 백악관 홈페이지나 이런 데 우리 공사 중이다 이렇게 내보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사 중일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숄츠 독일 총리가 8월 달에 제가 알기로는 미국을 방문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거는 좀 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얘기라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8월 달에 블레어하우스에 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잠은. 근데 뭐 지금 또 그 이후에 공사를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독일 언론이 뭐 원래 그러려니 하고서 잘못 보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그리고 9월 3일 날 거기서 잔대 난 그건 몰라요. 폴란드 대통령은 9월 3일 거기 자기로 확정했습니다. 네. 뭐 근데 그건 모르겠는데 네. 뭐 지금 공사 중일 수도 있죠. 그리고 공사 중이냐 아니냐는 백악관 홈페이지 공지는 안 된대요 원래. 그래서 그건 뭐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확실한 건 이재명 대통령은 호텔에서 지금 묵고 계시는 거는 확실하죠. 근데 공사를 많이 한다면요. 그게 건물이 굉장히 큽니다.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래된 고저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이 191개라며요. 그러니까 예, 거의 200개 가까운 방인데 200개에 가까운 방을 동시에 공사할 리가 우리가 없지 옛날에 않습니까? 부잣집은 99칸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맨날 고래등 집이라고 그랬죠. 예, 고래등 집. 예, 예. 그런 집이에요. 그런 집이기 때문에 설사 공사한다면 공사하는 부분만 출입 통제되고 나머지 부분은 얼마든지 영빈관으로 활용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가 안 됐다는 것을 보면은 이건 제가 보기에 시그널이다. 그 시그널 우리가 지금 모른 척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예. 한마디만 그 하고 1분 여기서 줄이죠. 예. 공식 실무 방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참 항상 이제 이런 정상회담을 하면은 이 의전을 가지고 뭐 홀대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공식 실무 방문을 했으면은 실제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 방문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크랩 케이크를 줬다고 그래서 그 크랩 케이크의 의미가 뭐냐, 이게 무시당한 거다, 뭐 이런 거 먹고 동그랑땡 먹고 좋아하느냐, 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 가서 똑같은 거 줬습니다, 그때. 근데 그때 얼마나 민망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가지고 뭐 이게 홀대니 아니니, 이게 사실 굉장히 지엽적인 것이고 국민의힘이 얼마 전까지 바로 집권했던 당인데 그 집권했던 당에서 사실 이런 얘기를 계속 이렇게 뭐 이거 하나하나 이게 홀대냐 아니냐 얘기하는 건 사실은 민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려운 협상을 해야 되고 그 협상의 성과 나올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성과가 난다가 아니라 평가가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 평가를 가지고 얼마든지 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국민들에게 좀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올바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일본에 가는데 일본 제국주의 영화 봐야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 뭘 어떤 영화를 봐야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아니 제국주의 영화 개봉 안 했는데 무슨 제국주의 영화를 봅니까? 그래 윤미향 전 의원을 풀어주면 안 되죠. 그건 사명권에 대한 얘기고 그렇죠. 그건 독립군이라는 다른 영화를 얘기인데. 봤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윤미향 것이죠. 그 전 의원을 예. 붙여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거는. 예. 자, 신윤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2부에서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